보통 암호화폐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아마 기존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라거나 아니면 자국 화폐 가치가 막 폭락할 때 찾는 디지털 금 같은 그런 이미지가 강할 겁니다. 경제가 좀 불안할 때 위기 상황에서 더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는 인식이 아주 깊게 박혀 있죠. 그렇죠. 아르헨티나 페소나 터키 리라화처럼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지키려고 비트코인을 사는 모습이 워낙 강렬했으니까요. 그래서 암호화폐는 위기 거래다. 이 공식이 거의 상식처럼 굳어졌고요. 바로 그 상식에 아주 흥미로운 균열을 내는 곳이 오늘의 주제, 브라질입니다. 최근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브라질 경제를 싹 진단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브라질의 금융 시스템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아주 안정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안정적인 나라에서 암호화폐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미스터리죠. 시스템은 문제없다는데 왜 사람들은 대안을 찾을까요? 이 형상의 중심에는 사실 위기가 아니라 융합이라는 전혀 다른 키워드가 있습니다. 브라질의 사례는 암호화폐가 더는 무슨 반항아적인 대체 자산이 아니고요. 기존 금융이랑 경쟁하고 또 섞이면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신호탄이에요. 좋습니다. 그럼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단서인 IMF의 진단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브라질의 기준금리가 15%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 숫자만 들으면 아니 이 나라 경제 무슨 큰일 났나 싶은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15%면 거의 살인적인 수준 아닌가요? 맞아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15% 금리는 경제를 거의 마비시키는 수준이죠. 기업들은 돈 빌리기 싫어하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만드니까요. 그런데 IMF 보고서의 핵심은 이건 정책 실패나 위기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 위기가 아니다. 네, 오히려 브라질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고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성공적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정책이 시장에 잘 먹히고 있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이제 통화정책 전달력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중앙은행이 금리를 딱 올렸을 때 그 효과가 경제 곳곳에 잘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보통 금리가 이렇게 높으면 신용시장이 얼어붙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렇죠. 돈 빌리기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브라질은 정반대예요. 은행 대출이 꾸준히 늘고 있고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도 오히려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도 탄탄하고요. 아,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서 아프긴 한데 경제 그 혈액순환 자체는 막히지 않고 아주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거네요. 중앙은행이 경제의 고삐를 아주 꽉 쥐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야겠군요. 정확히 보셨어요. IMF는 브라질의 고금리 상황을 잘 관리되고 있는 안정 상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전통적인 경제 논리대로라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렇게 안정적인 시스템에서 15%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는 예금이나 채권이 있는데 굳이 변동성이 하늘과 땅을 오가는 암호화폐에 돈을 넣을 이유가 사실 전혀 없어야 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빠져나와서 은행으로 가야 정상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미스터리가 시작되는군요. 이론과 상식대로라면 암호화폐의 매력이 바닥을 쳐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2025년 브라질의 암호화폐 활동량이 전년 대비 무려 43%나 증가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4.3%도 아니고 43%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투기 열풍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구조적인 성장세 아닌가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43%라는 숫자는 이 현상이 절대로 위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예요. 사람들이 금융 시스템 붕괴나 자국화폐 폭락을 걱정해서 암호화폐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랬다면 IMF가 시스템이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지 않았을 거고요.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나라 경제는 탄탄하다는데 사람들은 왜 굳이 그 변동성 큰 암호화폐 시장에 43%나 더 몰려드는 거죠. 이게 대체 누구 이야기인가요? 소수의 부다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끄는 건가요? 그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특정 계층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회 계층이 각기 다른 이유로 암호화폐를 일상으로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젊은 세대입니다. 자료를 보면 24세 이하 젊은 투자자들의 참여율이 무려 56%나 증가했습니다. 56%요? 24세 이하에서 56%가 늘었다는 건
와, 그냥 좀 더 참여했다 이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한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금융은 바로 이쪽이야 라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건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니라 세대 교체에 가까운 현상이죠. 그리고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들이 사용하는 암호화폐의 종류도 완전히 달라요. 예전처럼 이름도 모를 알트코인의 인생 역전을 노리고 올인하는 그런 투기꾼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달러 가치에 연동되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실제 채권을 블록체인 위에 올린 토크나 채권 같은 상품들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이나 토큰화 채권이라. 이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대박 아니면 쪽박의 암호화폐 투자와는 결이 완전히 다르네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기까지 한 상품들인데요. 바로 그 지루함이 핵심입니다. 이건 암호화폐를 더 이상 투기 수단이 아니라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거든요. 비유를 좀 들어볼까요? 브라질 중산층에게 스테이블 코인은 마치 스마트폰 안에 있는 고금리 달러 예금 통장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 달러 예금 통장이요? 네, 브라질 헤아라의 가치 변동 위험을 피하면서 동시에 디파이 서비스를 통해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얻을 수 있죠. 전통 금융의 안정성과 암호화폐의 효율성을 딱 결합한 거예요. 아, 그렇게 보니 이해가 되네요.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은 여전히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같은 암호화폐인데 역할이 다른 건가요? 네, 역할이 완전히 다릅니다. 금융 시스템에 접근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비트코인은 내 주머니 속의 디지털 금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은행 계좌가 없어도 정부나 은행의 허락 없이도 내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고 전 세계 어디로든 보낼 수 있으니까요. 이건 가치 저장과 금융 주권의 문제죠. 그래서 더 나은 효율과 수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는 거고요. 사용 계층에 따라 암호화폐의 쓰임새가 철저히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만 봐도 정말 큰 변화가 느껴지는데 이런 흐름을 금융 시스템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이죠. 개인들의 변화보다 어쩌면 더 놀라운 변화가 바로 금융기관들 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브라질의 이타우나 BTG, 팩추얼 같은 거대 시중은행들이 있거든요. 이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공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1%에서 3% 정도 담으라고 권고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잠깐만요. 기존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추천한다고요? 몇 년 전만 해도 사기다, 거품이다 라고 부르던 바로 그 자산을요. 고객들이 그 말을 믿나요? 은행의 신뢰도에 문제는 없고요. 처음엔 다들 그렇게 생각했죠. 이건 정말 엄청난 태세 전환이니까요. 한 5년 전쯤에 브라질 은행원이 고객에게 비트코인을 추천했다면 아마 그 자리에서 해고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아마 실적 보너스를 받고 있겠죠. 그만큼 판이 바뀐 겁니다. 와, 이게 은행들이 갑자기 비트코인을 사랑하게 돼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누뱅크 같은 핀테크 기업들이 너무나 쉽고 저렴하게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고객들을 뺏어가니까요. 기존 은행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시장에 뛰어들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을 느낀 거죠. 아, 결국 경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군요. 과거에는 반체제 자산으로 규정하고 외면했는데 이제는 분산 투자 및 위험 해지 수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금융상품으로 포장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것이 바로 브라질 중앙은행의 움직임입니다. 2026년에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BDC죠? 일명 드렉스, DREX가 출시될 예정이거든요. 국가가 디지털 화폐의 판을 직접 깔아주면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 세상의 경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고 극적으로 허물어질 겁니다. 자, 그럼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거의 다 맞춰진 것 같습니다.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 그 위에서 벌어지는 43%의 폭발적인 암호화폐 성장, 새로운 금융의 주역으로 떠오른 젊은 세대, 투기에서 포트폴리오 자산으로 진화하는 암호화폐, 그리고 마침내 100기를 든 전통 은행들까지.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브라질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암호화폐는 더 이상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만 작동하는 그런 비상 탈출구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아주 잘 작동하는 시스템 안에서 기존 금융과 경쟁하고 융합하면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것 아닐까요? 위기가 없어도 암호화폐는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이 브라질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브라질의 크립토 붐을 위기 거래가 아니라 두 개의 다른 시스템이 융합하는 컨버전스 거래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봅니다. 전통 금융과 암호화폐가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면서 경계를 허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과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났던 제한적인 성장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더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컨버전스 거래, 더 근본적인 변화일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요? 위기 상황에서의 성장이 더 극적인 것 아닌가요? 위기는 언젠가 끝납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융합, 즉 컨버전스는 영구적인 변화를 만들어요. 금융의 DNA 자체를 바꾸는 거니까요. 마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경쟁하다가 결국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는 것과 같아요. 이제 사람들은 어느 은행이 금리를 더 주나를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행 예금과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킹 중에 어느 쪽 이자가 더 높나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쟁의 운동장 자체가 바뀐 거죠. 그렇군요. 결국 브라질에서 벌어지는 일은 혼란이 아닌 질서의 재편 과정으로 봐야겠네요. 전통금융과 암호화폐가 서로를 대체하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서로의 영역으로 스며들면서 완전히 새로운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전쟁터는 더 이상 금리나 인플레이션 같은 거시경제 지표가 아닐 겁니다. 그건 이제 여러 변수 중 하나일 뿐이에요. 브라질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두 금융세계가 융합될 때 데이터의 프라이버시와 거래의 투명성이라는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네요. 모든 금융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는 블록체인 위로 올라간다면 자금 세탁 방지 같은 투명성은 확보되겠지만 내 모든 거래 내역이 노출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잡는 게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엄청난 과제가 되겠군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금융 인프라를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 중앙은행이 CBDC를 통해 강력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인가? 아니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주도권을 가져갈 것인가? 혹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빅테크, 아니면 기존의 거대 은행들이 새로운 플랫폼의 지배자가 될 것인가? 이 권력 투쟁의 결과에 따라 미래 금융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 브라질은 바로 그 거대한 질문의 서막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셈이죠. 시청해주셔서